그런 단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미디어 이슈 어떤 거죠? 네, 선거를 앞둔 시점마다 언론계에 불거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인들의 정치권 행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 같은 사례가 많다 보니까 정치와 언론인을 합친 이른바 폴리널리스트라는 합성어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전국에서도 현직 언론인들의 대선 캠프 행렬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폴리널리스트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언론인들의 정치권 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어떤 사람들이 움직였습니까? 네. 최근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직속 국가인재위원회는 어제죠. 이정헌 JTBC 아침엔 뉴스 앵커와 그다음에 안규령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앵커를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으로 합류할 예정이고요. 이정헌 앵커는 선대위 미디어센터 센터장으로, 안규령 앵커는 부센터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국민의힘의 윤석열 캠프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지난해 7월 KBS 김기용 기자가 윤석열 대선 캠프의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김 기자 또 역시 KBS 일요 뉴스타임의 앵커로도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또 현직은 아니지만 그 당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윤석열 대선 캠프의 대변인, 현재는 사퇴한 상태이긴 하지만 임명이 돼서 논란이 일기도 했고 그 이외에 윤석열 후보가 정치권에 발을 디딘 이후에 지금은 해체됐지만 캠프나 선대위에 영입된 언론 방송인은 모두 7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는 언론인 출신이지만 이미 국회의원으로 입문해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제외한 그런 숫자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많네요. 이런 세 명이나 된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 문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서 선의에서 시작된 이직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에서 갖고 있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죠. 저희 언론인권센터도 이제 권언유착으로 인한 권력 비판, 감시 기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언론인이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좀 밝혀왔습니다. 시민과 정치 사이를 오가면서 비판적 감시자의 역할을 자임했던 언론인들이 며칠 만에 정치인의 입이 된다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직업윤리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일종의 적을 바꾼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언론인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론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네, 언론인들에게도 당연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죠. 또 사회의 불합리한 면을 찾아서 고발하던 기자가 감시자 역할의 한계를 느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직접 개선하기 위해서 자리를 옮긴다면 어떻게 보면 전체 사회의 공공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난해 6월 언론지능재단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언론 뉴스의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네. 세계에는 평균 한 44%라면 우리나라의 뉴스 신뢰도는 한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언론이 얼마나 이제 정직하게 권력을 감시하고 있느냐는 그 언론의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인데요. 김세윤 강원대 신방대 교수는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정치권에서 언론인 출신을 원하는 건 그 개인이 아니고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나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정치인이 된 언론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야기하기에는 그가 언론인으로서 수행했던 업무의 공공성이 너무 하찮아 보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 소신을 내세우기에는 그로 인한 언론 전체의 신뢰 추락이 너무 심각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면 재헌국회 때부터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중에서 언론인 출신이 모두 377명인데요. 네. 재헌국회 때는 언론인 출신이 그 전체 국회의원의 한 20.5%, 그 이후 18대까지 한 15%를 유지를 했습니다. 또 19대, 20대에서 한 8.7%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프랑스 다른
여타의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일본은 한 2% 수준이고요. 뭐 미국도 2.8%, 프랑스 1.2%, 독일도 3.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폴리널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죠. 지금 너무 지나치게 많다 이런 점들도 지적해 주셨지만 일단 언론인이 어떤 네. 직업을 갖던가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바로 직행하는 거 있잖아요. 언론사에 맞습니다. 현업으로 있다가 바로 정치권으로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이제 이 주제를 같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JTBC 이정현 앵커가 최소한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은 채 퇴사한 이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으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사표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정치권으로 갔다라는 비판이 계속 있는 거고요. 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어느 정도 유예 기간 없이 정치권으로 간다면 언론인으로서 객관적, 중립적 공정 보도를 위해 일했던 자신들의 공정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동안 시청자들은 그들의 방송이 공정하다고 믿고 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한쪽 정파에 편드는 방송을 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떠오르는 분도 한 분 계시죠. 사실 공백기 없이 오전에 KBS의 보도본부 편집회의 하셨다가 곧바로 그 당시는 자유한국당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셨던 민경욱 전 의원도 계시고요.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변인을 했던 김의겸 현직 의원도 사실 공백 기간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언론계 내에서도 좀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나왔던 논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럴 때마다 뭔가 좀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현재 한 6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많은 언론사에서 이런 이제 권고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KBS는 정치 취재 담당자가 해당 직무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정치 활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갖고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실효성이 거의 떨어진다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공직선거법 53조는 공직자 공무원 이 후보로 나설 경우 선거일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둬야 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여기 이제 현직 기자, 방송인, 언론인 역시 출마를 위해서는 90일 전까지 사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출마자가 아니더라도 정치권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비슷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정치권에 갔다가 다시 언론인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요즘 아마 종종 그 종편에서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MBN은 지난 2014년 KBS 앵커 출신으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4선 의원까지 지낸 이윤성 전 국회 부의장을 주말 종합뉴스 진행자로 발탁한 바 있고요. 또 이윤성 전 부의장 후임으로 앵커 역시 새누리당 출신의 유정현 전 아나운서가 또 활약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도 MBC 기자에서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폴리널리스트이기도 한데 지난해 9월부터 MBN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또 다시 정치권으로 간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폴리널리스트 논란 이 언론의 공정성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목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네, 최근에 뉴욕타임즈의 미디어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책자가 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즘 한참 저널리즘과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언론인들이 좀 제대로 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언론인들이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철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언론인들이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정치권을 감시해야 하는 언론인들이 상당히 가까운 이해상충에 관계에 있는데 그게 직행을 해버린다면 네. 그 신뢰가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언론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스스로가 신뢰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지켜지지
않다라면 좀 더 강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사회적 분위기, 비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을 만한 그런 주제를 하나 더 갖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방송 전부터 사실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서 폭풍이 계속되고 있죠. 사실 법원은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뭐 사적 대화를 공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과 또 뭐 기자와 대선 후보 간의 오고 간 대화는 공적인 거다. 또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주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일이 저널리즘과 미디어 윤리적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좀 생각할 지점들을 좀 남기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네. 일단, 취재 윤리적 측면에서 위반 소지가 있죠. 있다고 좀 보여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또 공인이고, 또 취재가 쉽지 않았어요. 그 공인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녹취록 공개 자체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다고 전 보여집니다. 실제 법원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라고 또 밝혔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공영방송 MBC가 이것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보도 전서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것을 왜 공영방송 MBC가 보도를 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없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공개 이후에 불거진 미투 2차 가해 논란에 있어서도 아쉬운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한 대화 내용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있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미투 사건에 대해서 기자가 김 씨하고 이제 서로 김건희 씨하고 웃으면서 대화한 내용이 여과 없이 그냥 보도가 됐거든요. 근데 이 네. 보도한 내용이 공익에 부합한 건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을 또 공개적으로 보도한 공영방송 MBC가 성인지 감수성이 좀 제대로 좀 있는 상태에서 보도를 한 건지 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파일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욕설 파일, 녹취 파일 벌써 이제 언론이나 방송에서 공개되진 않았지만 이미 좀 공개가 됐고요. 근데 같은 선상에서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이 김건희 씨는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이제 충분히 공인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측면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의 녹음 파일 같은 경우 대단히 좀 개인적이고 사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같은 선상에서 놓고 똑같이 이걸 비교 분석하고 같이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건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또 이 문제가 지금 대선 국면에서 녹취 파일이냐 아니면 녹음 파일이냐 이걸 공개하는 걸 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는 게 사실 좀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언론과 정치권 모두 조금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일단 언론이 좀 의제 설정 능력을 좀 제대로 갖추고 지금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싸움표 저널리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공개하고 공개하지. 근데 이 의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니면 이것에 있어서의 추후에 취재가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언론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권에서도 지금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이 후보들이 어떤 비전과 그다음 정책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를 더 발표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사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이나 이런 걸 갖다 공개한다 공개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모든 이슈를 잡아먹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였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은 눈이 내린 만큼 눈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또 안부를 묻고 정보를 공유하는 문자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